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1997년 IMF 때도 예. 한번 위기를 겪으셨고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예. 전부 다 그 위기를 겪어내시면서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제 50억 정도의 자산이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위기 때마다 좀 했었던 중요한 행동들이 있었을까요? 네. 중요한 행동을보다 가장 중요한 맥락이 있어요. 오. 저는 이제 돈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돈의 본질을 이해했던 것 같기 때문에 잘 극복해 온 것 같아요. 이 본질이 뭐냐면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삽니다 했던 것 같은데 돈도 딱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돈도 흩어지면 다 뿔뿔이 흩어지면 사라져버리고 뭉치면 단단해져서 돈의 힘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뭉쳐야 한다. 이 뭉쳐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50억까지 자산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거기서 했던 것 같아요. 돈은 뭉쳐야지 힘을 가져요. 그럼 그 돈을 뭉쳤던 과정을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뭉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딱 하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월별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별 쪼개가지고 기간 동안에 어떻게 돈을 모으겠다는 걸 갖다가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97년도에 와이프하고 나하고 이제 결혼 딱 했을 때 그때가 이제 고덕동에 있는 반지하에서 2,500만 원짜리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와이프가 저 이제 부도난 회사 다니고 있는데 부도난 회사에 저한테 붙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야, 이 돈은 뭉쳐야지 힘을 갖는 것 같아. 그 시기에. 그 시기. 그 24살짜리 이제 갓 대학 졸업한 대단하신데요? 이 여자가 저한테 그러다가 돈을 뭉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단기적으로는 끝날 게임이 아니니까 우리 장기적으로 하자. 그래서 10년 동안에 2억 4천을 모아서 그거 가지고 우리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 뭐 가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와이프가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소득 중에 일부분을 일단 저축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목표가 생겼으니까. 네, 목표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혜태가 이제 부도난 회사이기 때문에 부도난 회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인데 100만 원이 안 되는 월급 주면 그 중에 10만 원 띄워놓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생활하게 그렇게 해서 10만 원이라도 꼭 저축하고 계속 그 기간 동안을 갖다가 반복해오면서 제가 이제 좋은 직장으로 가니까 조금의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는 것들도 이미 100만 원 미만으로 생활 습관을 갖다 짜놔놨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다 저축하고 이렇게 저축하다 보니까 어느새 10년 딱 되고 나니까 진짜로 2억 3천이 모여 있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벌었던 내 총 소득을 한번 산정해 봤어요.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니까 평균적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봉이 한 4천만 원. 그러니까 10년이니까 한 4억 정도. 4억 정도? 4억 정도 중에 2억 3천을 모았으니까 그러면 한 60% 정도. 60% 모으신 네, 거네요. 60% 정도 이 정도를 갖다가 모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은 뭉쳐야 힘을 갖는다 이런 생각하에서 돈을 그렇게 뭉쳐놓으니까 만약에 평상시에 같았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작은 돈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푼돈으로 해서 다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사라져갔을 돈들이 차곡차곡 뭉쳐가지고 이렇게 뭉치니까 2억 3천이라는 돈이 되고 나니까 그 힘은 집을 살 수 있는 2만 3천 원의 힘이 2,400만 원의 힘, 2억 3천의 힘이 다 다르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의 격차가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2억 3천 가지고 그래서 그때 레버리지를 조금 이용해가지고 바로 집을 샀던 거. 이것들이 제가 돈을 뭉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작가님이 여태까지 저축하신 것 중에 월급의 최대치로 저축했었던 거는 어느 정도 되세요? 나중에 임원 연봉이 됐을 때는 억대가 넘어가잖아요. 억대가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소득 그 생활비로 쓰는 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한 70%까지도 80%까지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활 습관 자체가 이미 그렇게 들어져 있어서 지금도 뭐 제가 벌고 있는 소득이 꽤 되는데 애들 둘 다 지금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4,500 이 정도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오, 한 달에? 네, 한 달에. 이미 생활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전 차도 안 타고 나 대중교통 거의 다 이용하고 와이프의 옷들은 대부분 아름다운 가게에서 사니까 애들한테만 좀 들어가는 거 빼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축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아니 물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작가님도 정말 대단하신데 그 감독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아니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에 네. 돈을 뭉쳐야 힘이 날 수 있다 이걸 실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 사이에는 그런 케미가 맞지 않으면 사실은 그 자산을 잃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가계 단위에서, 그러니까 가족 단위에서 자산을 잃어가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케미들이 잘 맞아갔던 것들 때문에 그만큼의 과정들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저축을 막 60%, 네. 70%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네. 요즘 이제 한 MZ세대들이 네. 많이 쓰는 말로 네. 월급 로그인 됐다가 네. 바로 찍고 로그아웃 한다. 네. 네. 뭐 200, 300 들어와도 월급날 한 이틀 지나면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저축을 못하는 이유 그리고 저축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네. 이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이제 성장의 법칙이라고 혹시 아세요? 오, 전 처음 들어봤어요. 성장의 법칙이 성장이 어떻게 가냐면요. 이렇게 가요. 이만큼 바닥을 찍다가 요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바닥 찍는데 또 요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고 약간 계단식으로 계단식인데 올라가죠? 계단식의 그 범위가 짧아지고 축 튀어 올라가는 것들이 확장되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돈을 모을 때 되게 힘들어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 이거 모아가는데 이거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성장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이게 딱 나중에 쭉 튀어 올라간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푼돈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 이거 모아봤자 얼마가 돼. 이거 모아봤자 얼마가 돼. 그러면 이제 그게 다 흐트러져서 사라지면은 계속 거기에 정치된 채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장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대부분 다 돈을 모아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쓸게 바쁘죠. 이거 모아봤자 뭐해. 이거 모아봤자 뭐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셔도 그럼에도 이 영상 보시면서 네. 에이 그래 내가 오늘 열심히 벌었는데 2만 원짜리 치킨 좀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가님이 그렇게 조금 아껴가지고 모았던 돈들이 확실하게 작가님의 지금 50대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많이 됐죠. 네. 97년부터 2007년까지 했던 그 과정 속에서 그 2억 3천의 돈으로 해서 내 집을 마련했잖아요. 내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주거 비용이 세이브되고 그 이후부터는 그 10년에 또 두 채를 더 샀잖아요, 제가 집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내 집을 마련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두 채라는 집을 더 살 수 있게 그것도 10년 안에 저축을 통해 가지고 푼돈을 모아왔던 이것들이 힘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지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셔도 돼요. 부도난 회사에서 다니면서도 그때 당시 모았던 자그마한 금액들을 갖다가 푼푼히 모아가지고 거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흔한 얘기지만 나비 효과인 거죠. 네. 만약에 작가님께서 IMF 때 그런 생각 못 가지고 못 모았다. 그러면 2억 3천이 안 모였을 거고 그렇죠. 2억 3천이 안 모였으면 아파트를 못 샀을 거고 아파트를 못 샀으면 재건축 아파트가 두 채가 더 안 생겼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짜 조그만 한 시작이 아파트 세 채로 이렇게 불어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시작할 때가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초기에 돈이 너무 안 모이잖아요. 미쳐버리게 안 모이잖아요. 아우, 너무 힘들죠. 한 1년 동안 했는데 1년 동안에 돈을 모아봤자 기껏 1년 동안 그때 10만 원씩 모았으니까 우리가 1년 동안에 모은 게 100만 원인가 밖에 못 모았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 이 100만 원 모았던 것이 나중에 가서는 점점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뭐 한 해에 거의 뭐 3천만 원, 4천만 원씩 이렇게 모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초기에 이 과정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견뎌내기가 쉬워요. 근데 그 과정을 이해 못했을 경우에는 자꾸 쓰는 걸로 해서 빠져나가게 되면 소득이 아무리 커도 지출을 관리 못하고 하면은 돈을 다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서 젊은 시절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난스럽더라도 감내하고 돈을 갖다 뭉친다 그러면 그 뭉친 돈이 큰 힘을 발휘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작가님 얘기 중에 또 정답이 하나 나온 게 있는 것 같은데 목표를 정확하게 자 2억 3천을 모으자라고 하니까 좀 방법을 찾게 되는 예를 들면 2억 3천을 모으려면 1년에 얼마를 모아야 되고 1년에 얼마를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를 모아야 되고 그럼 내가 한 달에 쓰는 뭐 커피값 이런 것들 아껴야겠구나의 이 어떤 계획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또 모을 수 있는 게 생기는 거네요. 맞죠. 그러니까 목표의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러면 목표의식을 가지고서 이 목표를 가진 것 때문에 아 성장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갖다가 가는 그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해나가는 거 그게 지속력을 갖다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과정들이 이제 겹치면 다 모이게 되면 말 그대로 뭐 한 22년 정도에
50억까지 이제 자산을 큰 올릴 수 성장을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작가님께서 네. 이제 사모님이랑 이렇게 네. 열심히 해가지고 아끼는 과정들이 한 7년 정도 네.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그때 작가님과 사모님이 여기까지 해봤다. 뭐 예를 들면 네. 화장지를 쓰는데 2칸 이상 안 썼다.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어디까지 좀 해보셨어요? 아끼려고? 와이프가 입고 있는, 지금도 입고 있는 집에 있는 티셔츠가 신혼 때 내가 사줬던 티셔츠? 제가 면 티셔츠요? 네, 제가 갖고 그만 입으라고 해도 그렇게 입고 거의 지금 뭐 20몇 년을 입으신 네. 거예요? 그리고 어머나. 한 번도 단 한 번도 백화점에서 옷을 사본 적이 없어요. 와이프. 97년 IMF 겪고 2008년 금융위 겪어서 아 네.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네. 아 이제는 더 이상 위기는 없다. 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대기업 임원으로 지내시다가 네. 갑자기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그때는 좀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연인들이,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별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별할 줄을 모른다고. 네. 그러니까 이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끼리 서로 간에 이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이제 착각이고요. 큰 오류죠. 착각이고. 두 번째가 회사에서 내가 지금 퇴직당할지 모른다고 똑같은 거네요. 큰 오류죠. 네. 생각하는 것들이 두번째 착각이고요. 세 번째 착각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 죽음이 나하고 가까이 오지 않을 거라. 이런 착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제가 두 번째 착각을 한 거예요. 아, 나한테는 퇴직이라는 게 뭔지 않을 거라는 생각. 나는 계속 이대로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대로 살아갈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이 순간에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딱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방향을 딱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딱 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쩌면 그 코로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글을 썼나 보다. 그때부터.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 나 혼자만, 그래서 사회적 죽음을 당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믿어왔던 월급, 명함, 이 인맥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한순간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나 혼자만 이 사회에서 죽음을 당한 채 어두운 동굴 안에 있다. 이런 생각들이 그때 퇴직을 당할 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삶과 죽음도 얇은 경계이고 퇴직과 현직에 있는 것과도 얇은 경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과 같이 지내는 그 사랑의 기간도 얇은 경계라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알고서 준비해보는 것들도, 언제든가 이별은 준비는 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어떤 형태든지. 근데 모르실 수 있겠지만 작가님이 통큰 치킨이라고 해서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라인들을 기획하시기도 하셨고 사실 퇴직을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내고 계셨으니까. 근데 당시에 상황이 어땠길래, 회사의 상황이 어땠길래 갑자기 그렇게 좀 잘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나가시던 작가님께서 퇴직까지 해야 될 정도로 나빠졌을까요? 상황이 어땠어요, 그때? 그러니까 유통업체를 놓고 보면 이제 대형마트, 그냥 어차피 아시니까 대형마트들이 고도의 성장을 해오다가 언제부터 꺾이기 시작했냐면 2010년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2010년도에 뭐가 나왔나요? 온라인 마켓들? 쿠팡. 네, 쿠팡 온라인 마켓. 쿠팡 온라인 마켓이 나오니까 오프라인이 나는 그대로 잘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로 뭐 한 달에 막 점포를 2개, 3개를 마트를 막 오픈할 정도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재승진도 막 특진도 막 하고 뭐 이렇게 승승장구 했는데 막상 딱 정체되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나 모든 생명체는 그거 같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성장이 꺾이기 시작하니까 정체되기 시작하니까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부분은 비용을 축소하는 방법. 비용을 축소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복지 비용 다 줄일 거고, 그렇죠. 다 줄여가는 과정이고, 월급도 인상 안 넣으시고.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뭘 하냐면 인건비를 줄여야 돼요. 인건비가 보통의 유통업체가 6%에서 7% 정도예요. 근데 이 인건비가 매출이 안 나오니까 막 10%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6%, 7%까지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자르는 거밖에 없네요. 그 중에서 자르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임원이죠. 고액연봉. 네. 임원뿐만 아니라 고액연봉자들. 연봉이 좀 높아요. 네. 고액연봉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회사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는 데다가 갑자기 팬데믹이 딱 오니까 야, 이제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완전히 급속하게 이동하면서 확 넘어갔죠. 네, 완전히 네. 지금 이제 왕좌 자리 뺏겼잖아요. 이제는 오히려 쿠팡이 가장 매출 1등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은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때 순간에는 전략적인 임원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회 구조도 아마 조금씩 더 그렇게 갈 거라서 아마 이런 현상들은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퇴직하실 때 뭐 공교롭게도 네. 명절 전에 이렇게 통보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사실 명절이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 얘기 또 하다가 눈물 날 것 같은데. 집에 가야 돼. 와, 상상도 안 돼. 집에 어떻게 가냐, 이거. 아니, 집에 가실 때는 어떠셨어요? 25년의 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대부분 다 생각하는데, 딱 바나나 3박스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바나나 3박스 들고, 탈레탈레 들고서 이제 오는데, 대부분 다 명절길에는 선물 꾸러미들 막 들고서 막. 네, 뭐 참치도, 스팸도, 과일 바구니 막 2만원 들고, 어떤 사람은 또 한복까지 입고 이렇게. 금이 환영하는데. 뭐, 서울역 같은 데로 이제 가려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혼자 바나나 3박스 들고 집으로 가니까, 그게, 아까 딱 얘기했던 것들은 사회적 죽음 같은 걸 느끼게 되죠. 직장일 때는 전혀 모르다가 50대 퇴직 이후에 깨달으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리들이 형식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누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이렇게 구별했는데, 생계형 일자리, 생계형, 부양형 일자리, 커리어형 일자리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계형 일자리는 개인의 생계만을 책임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택배 기사를 해가지고 그날 자기가 성과에 대해서 버는 것들, 이런 단기적으로 벌 수 있는 거. 이거는 그 개인의 생계밖에 책임질 수 없는 거고요. 기업이나 들어가서 직원으로서 일하면서 하는 것들이 이제 가족까지 부양할 수 있는 부양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양형 일자리들을 하는데, 이 부양형 일자리의 이제 가장 큰 한계는 이건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49.3세 이후에는 나와야 된다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모든 한계들이 극복한 게 이제 커리어형 일자리인 것 같아요. 커리어형 일자리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자리. 요즘 보니까 작가도 커리어형 일자리가 하더라고요. 작가. 그 다음에 뭐, 사자 있는 일자리 있잖아요. 뭐 전문직들. 변호사들, 뭐, 변호사, 의사, 약사. 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자리잖아요. 이건 커리어형 일자리인 것 같아요. 이 일자리도 시대마다 막 변하는 것 같아요. 전 처음에 유통업체에 들어갔을 때는, 유통업체가 커리어형 일자리인 줄 알았어요. 이게 내가 커리어를 쌓아서 다른 회사도 갈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고, 막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온라인 회사들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온라인 회사들 때문에 MD라는 일자리가 커리어형이 아니라, 이제는 생계형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부양형, 생계형. 그렇게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커리어형 일자리를 갖다가 하는 게 결국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거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작가라는 것들도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 친구 같은 경우는 목공일을 하대요. 목공해가지고 자기의 또 다른 재주를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공일 일자리를 해가지고 하고, 또 한 친구는 산을 워낙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산을 다 가보는 거예요. 해봐서, 그래서 그걸 하더라고요. 국립공원 같은데 안내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해왔던 것들을 갖다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런 얘기해주는 것들, 이것들이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커리어형 그러니까 가볍게, 다시 의사 면허 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50대 이후에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일자리를 찾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갑자기 작가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주변에 어떤 선배님 중에서 가죽을 이게 취미로 공방처럼 이렇게 하시다가 그 가죽 공방이 좀 주변 입소문을 타서 이제 스토어를 여셔가지고 거기서 가죽을 파세요. 가죽 제품들을. 딱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내 취미가 그냥 자연스럽게 커리어형 일자리가 된 케이스겠네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유튜브 콘텐츠들도 소소한 일상들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제가 보기에 이것도 커리어형 일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쌓아가는 것들이, 사실 여기서 여기는 구독자들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계속 쌓아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쌓아갈 수 있게 하는 것들도 커리어형 일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마 구독자님들은 당장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30, 40대 직장인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루의 루틴을 꼭 만드세요. 정말 이거부터 하세요. 다른 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의 루틴. 저희 하루의 루틴을 얘기한다 그러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와서
필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입에 달고 읽고,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읽고, 읽고 난 다음에 신문을 봐서 신문 중에서 내가 스크랩 할 수 있는 부분들 스크랩해서 적어놓고, 그래서 한 편의 글을 쓰고, 이 한 편의 글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까지 만들어까지. 그래서 9시까지 보통 5시부터 4시간 동안 그 루틴은 하나도 안 바뀌고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이 루틴 때문에 사실은 글 쓰는 능력이 향상되는 거고, 체력이 향상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보면 내 실력을 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실력을 쌓아갈 수 있게 뭐 하냐면 오늘 하루에 루틴을 갖다 정해놓고 루틴대로 해야 돼요. 가장 훌륭한 스승을 반복이라고 그래요. 꾸준함, 네, 반복. 꾸준함이 아니라 반복. 반복하는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흥민이 매일 막 한 5, 600개의 공을 찬다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갖다 매일 하기 때문에 걔가 그렇게 정확하게 찰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갖다 갖추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반복이에요. 그럼 이 반복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아까 말한 루틴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루틴 없이 반복하라면 미쳐버려요. 아, 사람 죽죠. 미쳐버려요. 네. 그러니까 루틴으로 반복하게 하게 된다면 그 루틴에 의해서 반복되는 것들이 쭉쭉 쌓여다가 보면 자기 실력이 되고 이 실력을 가지면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루틴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 보면 운동선수들을 보면 딱 나와요. 그쵸. 운동선수 중에 자기 루틴을 꾸준하게 가져가는 사람들 보면 이치로인가요? 이 친구는 가장 늦은 나이까지도 야구를 할 수 있는 게 그 친구는 하루의 루틴이 그냥 그대로 정해진 대로 한다잖아요. 맨날 똑같다고 그러죠.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반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그게 바로 루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틴의 힘을 갖다가 좀 믿고 저희 오늘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나의 루틴을 만들어서 하면 돼요. 하루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하루가 다음날 되고 다음날 되면 이제 몸의 습관처럼 익으면 그게 반복이 쌓여가지고 그 습관이 나의 실력을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면은 저처럼 하루에 한 편씩 글을 갖다 써왔던 것들 때문에 이렇게 책을 만들 수가 있고 책이 되니까 이게 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이 베스트셀러 덕분에 저작권료를 받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게 오늘의 시작을 루틴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쩌면 모든 작가님 인생에서의 그 위기들을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네.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루틴을 짜는 그렇죠. 것 때문에 많이 극복을 할 수 있으셨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루틴이 없으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가장 그게 시계를 만든 게 인간의 가장 뛰어난 위대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계의 스케줄에 의해서 자기 하루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게. 그 이전까지 시계가 없던 시절에는 생활의 루틴을 갖다 만들어낸다는 건 그냥 깨고 가서 일하고 대략적으로 다시 자고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자기 루틴을 만들 수 있는 건 시계가 반명한 이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산업이 그 무야금수로 발전한 거예요. 그 힘 때문에. 그게 쌓여진 거기서 전문가도 나왔고 거기서 지혜도 나왔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당장에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루틴을 짜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만의 루틴이죠. 근데. 그러니까 작가님이 지금 이제 50억 자산, 이제 항상 그러신 분이 계세요. 에이, 50억 벌었으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라고 하시지만 작가님도 정말 많은 위기와 불황을 겪어 오시면서 이 루틴을 짜라, 이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50억까지 자산을 쌓을 수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당장 영상 보시면서 난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루틴이라도 한번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어나는 시간 먼저. 기상시간. 일어나고 자기 잠자리 먼저 해결하려고 하시면 좋아요. 세상을 바꾸려고 아니면 거대 담론 생각하기 이전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만이라도 정확하게 지키고 그 시간에서 일어나고 나서 자기가 잤던 잠자리 정도 해결하는 것들이 훨씬 더 당신의 미래를 갖다가 더 바꿔준 데 역할을 할 겁니다.